한 부대의 갓난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중위 계급의 여성이 자신의 아이가 아님에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모유 수유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중대장이 놀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강원도 철원의 광활한 평야를 휩쓸고 지나갔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이곳,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육군 제3보 병사단 백골부대의 아침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중대장 강태준 대위는 습관처럼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응시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그는 독사로 통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지휘 스타일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부대의 작전 계획이나 훈련 일정이 아니었다. 아빠, 빠. 관사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린 딸 하늘이의 옹알이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태어난 지 100일이 갓 지난 하늘이. 아내는 하늘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버렸다. 충격과 배신감에 몸부림칠 시간도 없이 그는 갓난아기를 든 싱글데디가 되었다. 낮에는 수백 명의 부대원을 호령하는 중대장이었지만 밤이 되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초보 아빠일 뿐이었다. 그의 날카로움은 부대 전체를 향했다. 특히 보급계 장교인 이서아 중위와는 사사건건 부딪혔다. 이서아 중위는 부대 내에서 얼음 마녀로 불렸다. 항상 감정 없는 표정으로 규정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그녀의 태도는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강태준 대위에게는 답답하고 성가신 장애물과도 같았다. 그날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태준 대위가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보급 요청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중위, 혹한기 훈련 대비 방한 장비 보급건 아직도 처리 안 됐습니까? 부대원들 동상 걸리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이서아 중위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대위님, 절차에 따라 상신된 요청건은 순서대로 처리 중입니다. 중대장님 부대만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규정. 그놈의 규정. 현장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지 않으니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오는 거겠지. 사람이 먼저지 서류 쪼가리가 먼저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만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과 똑바로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 같았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지휘관의 몫이고 저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보급품을 관리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마시고 정식 절차에 따라 주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태준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간신히 움켜쥐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 없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 불과 몇 달 전 서아가 끔찍한 사고로 군인이었던 남편과 뱃속의 아이를 동시에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서도 극소수였다. 그녀는 슬픔을 드러내는 대신 스스로를 단단한 얼음 성벽 안에 가두어 버렸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태준은 결국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지고는 획 돌아섰다. 좋아, 규정대로 해보시지. 나도 내 방식대로 할 테니. 그 말을 끝으로 중대장실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서아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책상 한편에 놓인 작은 액자에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뒤집혀 있었다. 차마 그 행복했던 순간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다.
그날 오후 태준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하늘이를 돌봐주던 아주머니가 급한 집안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였다. 당장 내일부터 하늘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부대 근처에는 마땅한 어린이집도 없었고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았다. 그는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지만 갓난아기를 당장 맡아주겠다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밤늦게 관사로 돌아온 태주는 곤히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천사 같은 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아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그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이 문제였다. 중요한 작전 회의가 잡혀 있었고 중대장인 그가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의 자존심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어쩌면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이었다. 다음 날 새벽 철원의 하늘은 짙은 회색빛이었다. 강태준 대위는 곤히 잠든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아기띠에 둘러맸다. 따뜻한 우주복을 입히고 털모자를 씌우고 작은 담요로 몇 겹이나 감쌌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에 아이가 감기라도 들까봐 노심초사했다. 그의 군복 위로 불룩 튀어나온 아기띠의 모습은 위풍당당한 중대장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는 다른 군인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부대로 향했다. 중대장실 한편에 작은 요를 깔고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혹시나 아이가 추울까봐 개인 난로까지 가져다 놓았다. 장난감 몇 개와 여분의 기저귀, 분유와 보온병까지 챙겨 놓으니 중대장실은 순식간에 임시 육아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하늘아, 아빠 금방 회의만 하고 올게. 얌전히 코 자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잠든 하늘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회의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중대장실에 남겨둔 하늘이에게 쏠려 있었다. 대대장의 지루한 훈시가 이어지는 동안 그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는지 모른다. 제발 하늘이가 깨지 않기를. 하지만 그의 바람은 무참히 깨져버렸다.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으리라 애써 무시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다. 태준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웬 아기 울음소리지? 대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묻자 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그는 말을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중대장실 문을 열자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고 있는 하늘이의 모습이 보였다.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낯선 환경에 놀란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하늘이를 안아들고 등을 토닥여 보았지만 아이의 울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의 당황한 기색을 느꼈는지 더 서럽게 울어댔다. 쉬, 하늘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왜 그래, 응? 그의 필사적인 달램에도 불구하고 하늘이의 울음소리는 온 건물에 울려 퍼졌다. 복도를 지나가던 행정병들과 장교들이 수군거리며 중대장실을 힐끔거렸다. 태주는 창피함과 미안함 그리고 딸을 달래지 못하는 무력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의 독사라는 별명과 철옹성 같던 자존심이 아기의 울음소리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중대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이서아 중위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결제를 받아야 할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강 대위의 품에 안겨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기,
그리고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그의 모습. 그녀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회의 중에 뛰쳐나가시더니 이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태주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비웃거나 조롱하기를 바랐다. 이런 무방비한 모습을 가장 껄끄러워하는 그녀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수치스러웠다. 볼일 끝났으면 나가주시지. 태준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서한은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태준이 아닌 울고 있는 하늘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쑤시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잊어야만 한다고 다짐했던 아픈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기는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서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겁니다. 엄마의 품이 그리운 거겠죠. 그녀의 말에 태주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시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태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얼음장 같은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하늘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아는 아주 능숙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하늘이를 받아 안았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품에 안기자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서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혼잣말이었다.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태준에게 물었다. 잠시 단둘이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의무실이나 조용한 상담실 같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태준은 영문을 모른 채 그녀를 따라 나섰다. 마침 비어있는 중대 상담실로 들어서자 서아는 문을 잠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태준을 등지고 창가로 다가섰다. 무슨 행동을 하려는 건지 태준이 의아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서와 중이가 자신의 군복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품에 안은 하늘이에게 조심스럽게 젖을 물렸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충격과 혼란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지러지게 울던 하늘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를 찾은 듯 엄마의 젖을 빨며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젖을 빠는 하늘이의 모습과 그런 아이를 애틋하고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는 이서아 중위의 모습. 그 비현실적인 광경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서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하늘이의 보드라운 뺨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은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미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자신의 아기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상담실 안에는 하늘이가 내는 쪽쪽 소리와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준 대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과 나를 세우던 어른 마녀 이서아 중이가 자신의 딸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광경은 그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배를 채운 하늘이가 서아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서아는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잠든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깊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중이. 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야 할까. 서아는 태준을 돌아보지 않은 채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제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다. 저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야 할 아이가. 그제야 태준은 어렴풋이 떠도는 소문들을 떠올렸다. 이중희의 남편이 사고로 순직했고 그녀 역시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 사고로 아이까지 잃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세운 얼음 성벽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이었음을. 미안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대위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녀는 잠든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건넸다. 아이를 받아 안는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함께 서아의 슬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중희. 태준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상담실을 나갔다. 그녀가 나간 후에도 태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잠든 하늘이의 얼굴만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 위로 서아의 눈물이 떨어졌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딱딱한 상급자와 부하였지만 이전처럼 날 선 대립은 사라졌다. 태준은 더 이상 서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닥달하지 않았고 서아 역시 규정과 원칙만을 내세우기보다는 그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부대원들은 독사와 얼음 마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다. 문제는 하늘이었다. 서아의 품을 경험한 이후 하늘이는 왠지 모르게 분유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젖병만 물리면 고개를 돌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태준은 애가 달았다. 굶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억지로 먹이자니 아이가 경기를 일으킬 듯 울어댔다. 며칠 사이 하늘이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다. 결국 태준은 염치를 무릅쓰고 다시 서아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중대장실이 아닌 그녀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이중희,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쭈뼛거리며 하늘이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준의 물음은 간절했다. 그것은 중대장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도움을 구하는 애원이었다. 서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이 두려웠다. 하늘이를 볼 때마다 먼저 떠나보낸 자신의 아기가 떠올라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저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하늘이의 따스한 체온과 부드러운 살결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었다. 제가 하늘이가 괜찮아질 때까지만 잠시 돌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태준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픔을 알면서도 자신의 딸을 위해 그녀의 상처를 이용하려는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물론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중희가 불편하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태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하늘이를 돌보겠습니다.
대위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날 이후 서하는 일과 시간이 끝나면 태준의 관사로 향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하늘이를 돌보았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켰다.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하늘이는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뽀얗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방긋방긋 웃기도 했다. 태주는 그런 서아와 하늘이의 모습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텅 비어있던 관사는 어느새 온기로 가득 찼다. 서아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하늘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주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내가 떠난 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가족의 풍경이었다. 그렇게 철원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상처 입은 두 어른과 한 아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관계도 약속된 미래도 없는 불안한 시작이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온기를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휴전이었다. 강태준 대위의 관사는 더 이상 차가운 막사가 아니었다. 그곳은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현관문을 열 때마다 그를 반기는 것은 어둠과 정적이 아닌 따스한 불빛과 구수한 음식 냄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두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서아 중위는 하늘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고 옹알이로 대답하는 하늘이의 목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태주는 문고리를 잡은 채 차마 그 평화를 깨트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낯선 속도로 뛰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하늘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불편한 동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복을 벗고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을 하루 중 가장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아를 향한 감정이었다. 고마움을 넘어 연민을 지나 이제는 한 명의 여자로서 그녀를 마음에 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른 마녀가 아니었다. 하늘이를 보며 웃을 때마다 그녀의 눈가에 피어나는 부드러운 주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리면서 제가 요리는 잘 못해서요라며 쑥스럽게 웃는 모습. 그 모든 것이 태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얼음장 같은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따뜻한 마음을 보았고 그 상처마저도 끌어안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사회 안에서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중대의 터줏대감 허진만 원사였다. 수십 년 군 생활로 다져진 그의 눈썰미는 그 어떤 레이더보다도 정확했다. 독사 같던 중대장님이 유해진 것도 얼음 마녀 같던 보급 장교의 얼굴에 온기가 도는 것도 모두 그의 관찰망에 포착되었다. 요즘 중대장님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허 원사가 행정반에서 커피를 마시며 운을 띄웠다. 그의 말에 젊은 부사관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그렇지 말입니다. 예전에는 서류 결제 올리면 오탈자 하나하나 다 잡아내서 박살을 내셨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보급계 이중희 님도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 유류 신청서 날짜를 잘못 써서 올렸는데 예전 같았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을 텐데 조용히 수정해서 처리해 주셨더라고. 허 원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 두 사람 뭔가 있어. 내가 보아하니 단순한 업무 관계는 아닐 것이야. 의심의 씨앗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누군가 저녁 늦게 이서아 중위가 강태준 대위의 관사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졌다. 소문은 살이 붙고 꼬리가 달려 자극적인 이야기로 변질되었다. 강 대위님이 이혼하고 힘든 걸 이용해서 이중희가 꼬리치는 거라던데.
아니야, 강 대위님이 중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이중희를 관사로 불러들인다는 말도 있어. 밤마다 아기 돌봐준다는 핑계로 말이야. 어쩐지 요즘 보급품이 우리 중대로 술술 잘 나온다 했어. 다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게지. 소문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두 사람을 향했다. 태주는 부대원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애써 무시했지만 그의 권위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서아를 향한 모욕적인 시선들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흘끔거리며 입을 막고 웃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서아는 다시 얼음 성벽을 쌓아 올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보지 못한 척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표정과 파르르 떨리는 손끝은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사건은 중대 회식 날 터지고 말았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허진만 원사가 태준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이야, 중대장님은 좋으시겠습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예쁜 장교님이 아기도 봐주고 밥도 차려주고 저희 같은 늙은 군인들은 꿈도 못 꿀 호강이십니다. 그려.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독사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허 원사. 지금 그 말 무슨 뜻으로 하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허 원사는 술기운을 빌려 물러서지 않았다. 무슨 뜻이긴요? 부대원들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뭘 그렇게 감추십니까? 능력도 좋으십니다. 어떻게 그 얼음 같던 이중희님을 녹이셨는지 비법이라도 좀 전수해 주시죠. 태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 원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 더러운 입, 다시 한번 함부로 놀렸다간 턱뼈를 부숴버릴 테다. 어이쿠, 중대장님이 사람 잡겠습니다. 이게 바로 직위를 이용한 갑질 아닙니까? 사실을 말한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고 다른 간부들이 달려들어 뜯어말리고 나서야 상황은 겨우 진정되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의 소동은 부대를 넘어 대대 전체에 알려졌고 소문은 이제 사실로 굳어지는 듯 했다. 그날 밤 태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관사로 돌아왔다. 서아는 거실에서 잠든 하늘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오늘 있었던 일 들었습니다. 이중희 그건 됐습니다. 서아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분유도 잘 먹고 안정을 찾았으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을 겁니다. 잠깐만 이중희.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내가 다 해결할게.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의 입을 다 막기라도 하시겠습니까?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은 여자. 동정받거나 혹은 이렇게 더러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조롱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저는 남편과 아이를 잃은 슬픔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위님의 스캔들 주인공이 되어 조롱당하는 것은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아는 자신의 가방을 챙겨들었다. 태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이러지 마, 서아 씨. 태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태주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찾아온 정적과 어둠. 따스했던 온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관사는 다시 차가운 요새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갓난아기의 숨소리와 한 남자의 깊은 절망만이 남았다. 이서와 중이가 떠난 관사는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처럼 공허했다. 강태준 대위는 밤마다 울어대는 하늘이를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하지만 하늘이가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도 잠투정도 아니었다. 아이는 서아의 온기를, 그녀의 목소리를, 그녀의 심장 소리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태주는 제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서아가 필요했던 것은 하늘이만이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없는 부대는 지옥과도 같았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부대원들은 다시 독사로 돌아온 그를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와 서아에 대한 소문은 이제 동정론으로 바뀌어갔다. 역시 이중이가 억울하게 당한 거였어. 중대장님이 너무 심했네라며 수군거렸다. 태주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내했다. 서아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그 관사에 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남자와 아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밤이 되면 아이를 품에 안았던 감촉과 그녀를 바라보던 남자의 애틋한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깨진 가정에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그들에게서 다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태준과 허원사의 충돌, 그리고 이중희에 대한 소문은 결국 대대장인 박진우 중령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박 중령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강태준 대위를 호출했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중령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입을 열었다. 강 대위, 이게 다 뭔가? 자네 휘하 중대 원사랑 멱살잡이를 해? 보급계 장교랑 부적절한 소문을 만들어? 군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도 유분수지.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었다. 소문이 사실인가? 자네 직위를 이용해서 이중희를 괴롭힌 건가? 아닙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중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이서아 중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의 이혼,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사정,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던 서아의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오해와 소문들까지. 그는 서아를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가 얼마나 고결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힘주어 말했다. 이 중위는 제 아이에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러운 누명을 씌우고 부대 내에서 고립시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 중위에게는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박중령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읽을 수가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실격이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대 내에 불미스러운 일을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걸세.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태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군 생활이 이대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그녀의 명예는 지킬 수 있을 테니까.
바로 그때 대대장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행정병이 곤란한 표정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대대장님, 보급계 이서아 중위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박중령과 태준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서아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태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은 듯 박중령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위 이서아, 대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 중위가 여긴 어쩐 일인가? 강태준 대위님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서아는 숨을 한번 깊게 골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태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 또한 그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소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강 대위님을 유혹하거나 강 대위님께서 저를 괴롭힌 사실은 일절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달 전 겪었던 끔찍한 사고, 남편과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의 몸이 아직 아기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하늘이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사정까지.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높은 상급자 앞에서 용기 있게 꺼내 보였다. 강 대위님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한 명의 아버지였고, 저는 상처 입은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한 명의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저희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관계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징계는 제가 받겠습니다. 대대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키려 했고 그녀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지휘관의 눈에 두 사람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 관계나 부하와 상관의 관계가 아니었다. 깊은 상처를 가진 두 인간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하나의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처절한 전쟁이었다. 대대장실은 이제 그들의 또 다른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이제 박중령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박진우 중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강태준 대위와 이서아 중위 두 사람의 얼굴에 번갈아 머물렀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였다. 두 젊은 군인의 눈빛에서 그는 규정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함과 진심을 읽었다. 나가보게.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말에 태준과 서아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오늘 있었던 일은 이 방을 나서는 순간 모두 있는 걸로 하지. 대신 조건이 있네. 박중령은 태준을 향해 말했다. 강대위. 자네는 부대 지휘관으로서 부대원 관리에 소홀했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어. 이번 주말 전 중대원과 함께 부대 전체 시설 정비 작업을 실시하게. 자네가 직접 감독하고. 그리고 그는 서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중희. 자네 행동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점은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야. 군장병 복지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게.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그것이 끝이었다. 강등이나 전출 같은 최악의 징계는 없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큰 소리로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실을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나란히 걸었다. 차가운 복도를 울리는 두 사람의 군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징계는 피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괜찮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입니다. 서아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부대 연병장 한쪽 불 꺼진 스탠드에 나란히 앉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야간 경계 근무자들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고맙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대대장실까지 와줘서 나 때문에 괜한 대위님 때문이 아닙니다. 서아가 그의 말을 막았다.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철원의 밤하늘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제 상처를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까. 그래서 더 차갑게, 더 단단하게 저를 감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위님께서 저를 위해 모든 걸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지켜야 했던 건 제 명예나 자존심이 아니라 제 마음에 솔직해질 용기였다는 걸요.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슬프도록 아름다웠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저도 비겁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아내가 떠났을 때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죠. 하늘이를 혼자 키우는 게 버겁고 힘들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독사처럼 굴어야 제 나약함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서아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서아 씨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내 딸을,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내 상처를 제대로 마주 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 텅 비었던 제 삶이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동안 굳게 걸어 잠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흉터를 그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 사람. 제 남편은 저와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누구보다 군인을 자랑스러워했고 저를 끔찍이 아껴주던 사람이었죠. 사고가 나던 날 저희는 곧 태어날 아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뭘로 할지, 누굴 더 닮았으면 좋을지.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태주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기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차라리 같이 갔어야 했다고 매일 밤 저주했습니다. 하늘이를 처음 봤을 때 제 아이가 떠올라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다시 느꼈습니다. 대위님과 하늘이 덕분에 저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마치 주문처럼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주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고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불같은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깊은 상처를 확인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서로를 위로하는 조심스럽고 경건한 입맞춤이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비로소 서로를 온전하게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입술이 떨어지고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고 갔다. 슬픔, 연민, 고마움, 그리고 사랑. 그날 밤 그들은 함께 관사로 돌아왔다. 잠든 하늘이의 곁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은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는 위태롭지만 희망에 찬 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흉터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에 기댄 채 그들은 비로소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얻었다. 강태준 대위의 관사는 이제 완벽한 집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주말 아침이면 어설픈 솜씨로 토스트를 태우는 태준의 모습과 그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서아,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까르르 넘어가는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독사라 불리던 남자는 숯검댕이 된 토스트를 입에 물고 머쓱하게 웃었고 얼음 마녀라 불리던 여자는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한 외출은 부대 근처의 작은 읍내 시장이었다. 평범한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하늘이가 탄 유모차를 미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단란한 가족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아이고 아기가 아빠랑 엄마를 반반씩 쏙 빼닮았네. 라며 덕담을 건넸고 태준과 서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동시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평범한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밤이 되어 하늘이가 잠들면 거실의 작은 조명등 아래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 좋아했던 음식과 영화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아는 태준의 서재에 꽂힌 낡은 역사책들을 보며 그의 지적인 면을 발견했고, 태준은 서아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노래를 들으며 그녀의 숨겨진 감성을 엿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미 깊어진 사랑이 한 뼘 더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법도 배워나갔다. 어느 비오는 밤 천둥 소리에 놀란 서아가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끔찍했던 사고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며 숨을 헐떡였다. 그때 태준이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떨림이 멈출 때까지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아줄 뿐이었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을 잡고 서아는 비로소 지독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태준 역시 서아를 통해 치유받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배신이 남긴 상처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서아라는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자 구원이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하늘이를 목욕시키고 서아가 차려준 따뜻한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애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낙원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이다. 그들의 행복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도 함께 자라났다. 이 행복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상처 입은 두 남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가 만들어가는 이 관계는 사상 누각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불안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균열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태준에게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내 끊어졌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후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는 며칠 간격으로 계속되었다. 서화 역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며칠 전부터 부대 위병소 근무자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무언가 말하려다 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닙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다. 화창한 가을 주말 오후 태준과 서아는 하늘이를 데리고 부대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다. 돗자리를 펴고 서아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세 사람은 완벽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태준은 하늘이를 번쩍 들어 비행기를 태워주었고 하늘이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아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에 담으며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행복한 풍경 속으로 어울리지 않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다가왔다. 고개를 돌린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앞에는 그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망령이 서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핸드백을 든 여자. 한때 그의 아내였고 하늘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오수진이었다. 오랜만이네, 강태준 씨. 나 없이도 꽤 잘 지내는 것 같네. 수진은 태준을 지나쳐 서아와 그녀의 품에 안긴 하늘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갑고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소문의 주인공인가? 내 딸의 보모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그 친절한 군인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어 있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태준은 본능적으로 서아와 하늘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위태롭게 쌓아올린 그들의 낙원 위로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고 있었다. 과거의 설계자가 그들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오수진의 등장은 평화로운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윗돌과 같았다. 그녀가 만들어낸 파문은 태준과 서아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태준은 그날 밤 수진을 부대 밖 카페에서 따로 만났다. 그는 이 문제를 서아와 하늘이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다. 무슨 꿍꿍이야? 이제 와서 여긴 왜 나타난 거지?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수진은 여유롭게 커피를 저으며 웃었다. 말이 너무 험하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리고 나 내 딸 보러 온 거야. 엄마가 자기 딸 보러 오는 게 뭐 잘못됐나? 엄마. 내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하늘이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라도 엄마 노릇 좀 해보려고. 수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자에게서 똑같이 버림받았고 현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돌아오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돈이었다. 나 하늘이 친권 포기할 수 있어. 대신 위자료를 좀 두둑하게 챙겨줘야겠어. 당신 군인 연금도 쏠쏠하고 집안도 꽤 괜찮잖아. 그 여자한테 쓸 돈 좀 아껴서 나한테 투자하는 게 어때? 그럼 2번 다시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져 줄게. 태준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하늘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욕심뿐이었다. 꿈 깨시지.
내년한테는 단돈 10원도 줄 수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후회할 텐데. 수진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당신 지금 그 이서아라는 중이랑 관사에서 같이 살고 있다며? 그거 엄연히 군법 위반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들 군복 다 벗겨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 하늘이 양육권 소송할 거야. 그것은 태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였다. 변호사랑 상담까지 마쳤어.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는 싱글대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매우 부적절한 환경이지. 게다가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로 구설에 오르기까지. 백전백승이야. 법은 결국 낳아준 엄마 편이거든.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정말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여자였다. 그날 이후 수진의 공격은 집요하고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부대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며칠 후 보급 창고에서 물품 정리를 하던 서아의 앞에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났다. 이서아 중위님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서아의 앞에서 한없이 가련하고 상처받은 여자를 연기했다.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태준 씨와 제 딸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아는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을 매정하게 내칠 수는 없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잠시 하늘이를 맡겼던 거예요. 이제 건강도 되찾았고 우리 하늘이 다시 데려와야죠. 중위님께서도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선이었다고 해도 남의 가정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남의 가정,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은 서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아는 자신이 결국 이방인이며 남의 행복을 잠시 빌려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죄책감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진의 진정한 목적은 서아의 마음을 흔들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중위님도 아이를 잃어보셨다면서요? 그래서 더 잘 아시겠네요. 엄마와 자식의 천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늘이는 결국 저를 찾게 될 거예요. 중위님은 결국 상처만 받게 될 거고요. 수진의 마지막 말은 서아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에 쐐기를 박았다. 나는 하늘이의 엄마가 될 수 없어. 나는 결국 또다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만 하는구나.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온 서아는 말이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태주는 대대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다. 강태준 대위와 이서아 중위의 부적절한 동거 관계를 고발하며 아이의 양육 환경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투서의 발신인은 불보듯 뻔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대에는 연례 최대 규모의 전술 훈련인 호국 훈련 명령이 하달되었다. 전 부대원은 일주일간 완전 군장 상태로 야외 수경을 하며 고강도 훈련을 치러야 했다. 태주는 중대 지휘관으로서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서아 역시 보급 장교로서 산더미 같은 군수품 지원 계획에 파묻혔다.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거대한 훈련의 소용돌이 속으로 잠시 휩쓸려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태로 잠복해 있을 뿐이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날 밤 서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신이었다. 자신이 사라지면 태주는 하늘이를 잃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부적절한 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터였다.
그것이 그와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잔인하게 설득했다. 다음 날 새벽 훈련 출정 준비로 분주한 부대의 소음 속에서 서아는 자신의 모든 짐을 꾸려 조용히 관사를 나섰다. 그녀는 잠든 하늘이의 뺨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책상 위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다. 대위님, 그리고 하늘아. 미안해요. 저는 당신들의 행복을 빌어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잊고 부디 행복하세요. 과거의 유령이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서아의 편지를 발견한 태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그의 심장을 집어삼켰다. 오수진에 대한 증오, 그리고 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아 달려가고 싶었지만 호국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무정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중대장으로서 수백 명의 부대원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야 했다. 훈련장은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쏟아지는 폭우와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탕, 밤낮 없이 이어지는 가상적의 폭격과 기습 속에서 부대원들은 한계에 내몰렸다. 태준은 개인적인 고통을 씹어 삼키고 더욱더 냉혹하게 부대를 지휘했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독사가 완벽하게 부활한 것이다. 서아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후방 지휘소의 보급 벙커에서 쏟아지는 각 부대의 보급 요청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잠시라도 쉬면 태준과 하늘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지낼지, 아이는 울지 않는지, 그는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온통 그들 생각뿐이었다. 두 사람은 무전기를 통해 매일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것은 잔인한 고문과도 같았다. 여기는 백호, 여기는 백호. 독수리에게 알린다. 제2보급 지점에 탄약 및 식량 추진 요청한다. 의상. 태준의 갈라진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응답했다.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독수리. 백호 요청 접수. 금일 자정까지 제2보급 지점으로 추진하겠다. 의상. 사적인 감정은 단 한마디도 섞일 수 없는 건조하고 기계적인 교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은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절규를 삼켰다. 훈련 닷새째 되던 날 밤 사건이 터졌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부대 주둔지 뒤편의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훈련의 일환이 아닌 실제 재난 상황이었다. 하필이면 산사태가 덮친 곳은 예비 탄약고 인근이었고 통신이 두절된 채 고립된 경계 근무자들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것은 태준의 중대였다. 지휘본부에서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구조팀을 투입하자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태준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 당장 구조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것은 명령 불복종에 가까운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듯 정예 수색팀을 꾸려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를 뚫고 산으로 향했다. 후방 지휘소의 모든 신경이 태준의 구조작전에 쏠렸다. 서아는 손에 땀을 쥔 채 구조작전 통신망에 귀를 기울였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절박한 외침들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태준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던졌는지 알 수 있었다. 젠장, 길이 완전히 끊겼다. 로프가 더 필요하다. 2조. 응답하라. 무슨 소리 안 들리나? 계속되는 악전고투. 그러다 한순간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태준의 목소리가 끊겼다. 백호 응답하라. 백호. 여기는 독수리 들리는가? 지휘소의 통제관이 애타게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서아의 눈앞이 하얘졌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안 돼. 제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전기를 움켜쥐고 절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했던 과거의 사고가 오버랩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를 떠나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를. 그가 없는 세상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얼마나 지났을까? 포기하려던 찰나 기적처럼 무전기가 다시 연결되었다. 칙. 여기는 백호. 생존자. 전원. 확보했다. 복귀하겠다. 태준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휘소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안도감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강철 같은 결심이 섰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태준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그의 용맹함을 칭송했지만 그는 초주검이 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서아의 보급 벙커로 향했다. 흑투성이 군복에 며칠 밤을 샌 초췌한 얼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서아의 어깨를 붙잡았다. 도망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수진이 무슨 협박을 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손가락질을 하든 이제 두렵지 않아. 내가 두려운 건 딱 하나, 내 인생에서 당신을 다시 잃는 거야. 그는 군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화려한 반지가 아니었다. 낡고 달아빠진 그의 인식표였다. 나는 당신과 함께 싸우고 싶어. 당신의 상처를, 내 상처를, 그리고 하늘이의 미래를.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켜내고 싶어. 나와.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진실된 청혼이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옥 같은 전장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그들에게 더 이상의 망설임은 사치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이자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맹세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호국 훈련이 남긴 흙먼지와 포연이 가라앉은 부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강태준 대위와 이서아 중위의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고 서류상으로 그들은 여전히 상급자와 부하일 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그 누구보다 단단한 끈으로 묶여 있었다. 낡은 인식표에 담긴 맹세는 수백 캐럿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영롱하게 빛나는 두 사람만의 언약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함께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갑옷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첫 번째 전장은 법정이나 대대장실이 아닌 관사의 작은 식탁이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웠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우선 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해. 태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더 이상 소문의 주인공으로 숨어 지내지 않을 거야. 내가 먼저 대대장님께 정식으로 보고하겠어. 이서와 중위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으며 하늘이와 함께 가정을 꾸릴 계획이라고. 그것은 정면 돌파였다. 부적절한 동거라는 오해의 틀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꾸겠다는 대담한 시도였다. 그들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오수진이 내세울 불안정한 양육 환경이라는 공격의 예봉을 꺾을 수 있었다. 서아 역시 자신의 무기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사 기록과 과거 복무 평가, 그리고 순직한 남편의 기록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군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역경을 명예롭게 이겨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동정받아야 할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명예를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요. 오수진 씨의 목적이 양육권이 아닌 돈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만 해요. 두 사람은 군 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연결되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오수진의 모성애가 진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태주는 과거 수진과의 대화 내용을 복기하며 그녀가 돈을 요구했던 정황을 상세히 진술했고, 변호사는 통신 기록과 주변인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며칠 후 태주는 약속대로 대대장 박진우 중령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는 죄인이 아니었다. 한 여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한 명의 남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박 중령은 그의 보고를 묵묵히 들은 뒤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자네들, 정말 보통 내기들이 아니군. 군 생활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질책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인 이해의 빛이 감돌았다. 알겠네. 자네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대신 그 어떤 추문도 없이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군의 명예는 자네들 손에 달렸어. 그렇게 그들은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었다. 결전의 장소는 철원 법원 근처의 한 조정실이었다. 차가운 법적 공방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뜨거운 감정의 격전지였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오수진은 변호사 뒤에 앉아 시종일관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준비한 대로 태준의 잦은 훈련과 위험한 근무 환경, 그리고 서아와의 관계를 들먹이며 그의 양육자로서의 자격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하늘이를 홀로 키워왔던 지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일,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의 벅찬 감동, 서툰 솜씨로 이유식을 만들었던 날들. 그의 이야기에는 아들을 향한 절절한 부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아의 차례가 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수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에 있는 모두를 천천히 둘러본 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수진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고 아이의 작은 미소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고, 아이가 아플 때 내 몸이 대신 아팠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어머니라는 위대한 이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하늘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다. 저는 제 아이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를 만나고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으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늘이는 제게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제 삶을 구원해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수진 씨께서 하늘이를 낳아주신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하늘이의 곁을 지키고 사랑을 주고 세상을 가르친 것은 저희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조정실 안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진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태준의 변호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조정위원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것은 태준과 수진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었다. 녹취록에는 수진이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면 친권을 깨끗하게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가 버리던 모든 소동의 목적이 아이가 아닌 돈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벗겨져 나간 그곳에 그녀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조정은 태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종결되었고 수지는 양육권을 영원히 포기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면접교섭권만을 인정받은 채 그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퇴장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철원의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날. 제3보 병사단 백골부대 내의 작은 교회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대신 두 사람은 가장 영예로운 군인 정복을 차려입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아픔과 사랑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전우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주례는 박진우 대대장이 직접 맡았고 한때 그들을 삐딱하게 보았던 허진만 원사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눈시울을 붉혔다. 신랑 강태준 대위와 신부 이서아 중위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서로의 전우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며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우렁찬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작은 하늘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태주는 하늘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강철같이 단단한 사랑으로 벼려낸 완전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관사. 태주는 어느새 훌쩍 자라 제잘거리는 하늘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아는 아름답게 부푼 배를 쓰다듬으며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맺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책을 다 읽은 하늘이가 태준의 품에서 내려와 서아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배에 작은 귀를 대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서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차가운 철옹성 같던 관사는 이제 웃음소리와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과거의 폐허 위에서 상처 입은 군인들은 서로를 보듬고 기적처럼 새로운 낙원을 만들어냈다.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비로소 완성되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